예, 안녕하세요. 여기 공인노무사 민법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 강의 방식은 해당 범위 진도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푸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5문제나 가장 출제 많이 됐던 부분들은 뭐 계속 나오겠지만은 조금 2년 뭐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던 그런 영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추가가 될 예정일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중요한 것은 뭐 베이스로 뭐 깔고 이렇게 수업은 진행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뭐 신해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권리관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뭐 빈도가 출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처음 이제 40문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준비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좀 거기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은 이제 그 1시간 정도 좀 넘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범위를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 한 20문제 풀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뭐 OT 길어봐야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총을 보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법률이 나오죠. 우리가 그 법률에서 민법 법원에서 이제 그 법률의 의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다음 민법 1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위가 문제 출제가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민사에 관하여.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 규칙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민총하고 채권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물권법은 안 배우잖아요. 근데 물권법에서 이제 185조에서 이제 185조에 가면은 그때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는 이제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권리를 갖다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그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타 시험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사에 관해서 명령 규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요걸 갖다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두 번째 법원에서 이제 2번 보시면 1조의 법률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서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국제법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참고해가 이제 물권법 법원 해가지고 이제 법률과 관습법만 인정하고 명령 규칙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명령 규칙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평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국제조약을 좀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 헌법 제5조에서 그 국제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거든요. 비준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이상하게도 이 국제조약을 좀 더 우선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 다만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는 법률하고 조약하고는 이제 동일한 동등한 효력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좀 그렇게 본 것이 있다라는 거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상급심 그러니까 우리 법원 구조가 뭐
1심, 2심, 3심이 있는데 그 1심 같은 경우는 상급심, 그 대법원의 어떤 판례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좀 받게는 되죠. 대신에 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기존에 있던 판례를 갖다가 뒤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지만은 판례에 대해서 이게 법원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이제 법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법원으로서는 판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반복된 관행,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요 요건이 않을 거라는 요건이 요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게 법적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106조에 있는 사실인 관습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요건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거 갖고도 좀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갖다가 또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된 관행,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습법 같은 경우는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요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실인 관습하고 비교가 되죠. 사실인 관습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법률행위 해석 파트의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있는 관습법 같은 거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종중 사건이죠. 종중에서 여성들이 이제 종원이 되느냐. 그래서 종원에 여성이 포함이 되느냐라는 거죠. 여성이 포함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여성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원에 이제 여성이 포함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종중이 이제 재산, 총유 관계에 있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하는데 여성이 이제 자기는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종원에게 재산을 갖다가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종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판례 이후로 이제 여성이 포함되면서 종중의 구성원으로 되면서 이제 재산을 받게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종중의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는 미성년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관습법이라고 표현도 해요. 근데 관습법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하고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 법적 확신의 결여, 법률행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 다음에 관습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루적 보충적. 지금은 비중이 좀 떨어졌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습법을 인정을 하는 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물권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보시면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는 명인방법,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예신탁, 중상양도, 담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인방법부터 하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건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에 있으면 여기다가 명찰을 달아놓은 것 갖다가 명인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새끼줄 쳐가지고 여기는 내거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명인방법 이렇게 합니다. 새끼줄을 치워버리거나 명찰 띄워버리면 누구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명인방법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어떻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갑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이게 매매 등 다른 법률, 기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게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그때 여기 있는 원래는 이게 갑이 여기에다 뭐라 할 수 있어요? 내 토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철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매매를 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식으로 갖다 생각하시면 되고 명의신탁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이제 돈을 빌립니다. 소비대차. 그래서 여기가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인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시키고 대신에 이 을은 이거 갖다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통해서 여기서 벌어던 들인 돈으로 여기다 이제 돈을 갚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믿고 빌려주겠어요. 돈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다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놓고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뱀장한 양식장에서 우리 권리의 객체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습법이 부정되는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미등기 그러니까 물권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미등기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습법상을 갖다가 물권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인정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물권 변동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부동산은 등기. 그래서 등기가 이전이 되어야만이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갖다 취득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소유권을 등기를 하자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의한 분류는 재산권, 뭐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작용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그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뭐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보다는 이제 형성권에서 좀 비중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항변권입니다. 연기적 항변권하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동시행 항변권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 요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적 항변권, 항변권이 있으면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할 때 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 여기서는 잔금을 갖다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돼 있을 때 잔금을 치를 때 이쪽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갖다가 넘겨줘야 되겠죠. 요 두 개를 갖다가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동시행 항변권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갑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등기 넘겨줄 필요 없고 또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라고 한다면은 매수인 역시 잔금을 갖다가 지급할 필요 없고 그래서 누가 먼저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근데 한쪽이 이행하면 이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영구적 항변권 같은 경우 상속인 한정 승인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상속인 한정 승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하고 우리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상속은 기본적으로 포괄승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으면 상속인은 빚부터 먼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즉 내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그건 한번 인정하면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 불안한 지위에 상대방의 지위를 갖다가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제 쪽에 보면 정지조건부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최고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겠다는 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해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조건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형성권, 해제가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은
아니, 그러니까 그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상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형성권의 일부 행사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전부 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해제지. 그 다음에 동의권, 법률행위 동의권, 우리 이제 5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한 경우에 그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속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추인권 이런 거, 상계권, 매매 일방이하 관계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 가면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다음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시험 가끔씩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형성권 해가지고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채권자 취소권,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 청구권, 그다음에 친생부인권. 근데 이제 제일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형성권이지만 청구권으로 표시된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게 좀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나머지 좀 많은 부분들이 다 물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이 되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이런 부분은 뭐예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안 하게 되면 그 부속물에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채권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다음 중 뭐 형성권인 것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좀 더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게 좀 나올 수가 있죠.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형성권이 아닌 것은. 그래서 청구권이 들어가가지고 형성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의 측입니다. 신의 측은 여러 가지 이제 판례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신의 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2조 1항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 2항이 이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의 측에서 파생 원칙으로서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판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신의 측 보시면은 모든 법률 관계를 갖다가 규제를 하고 강행 규정입니다. 신의 측은 가끔씩 신의 측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측은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다 있고, 우리 민법이 1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백, 그 틈이 보이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 의무가 있죠.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갖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용접을 하다가 스파크 터져가지고 이제 사망, 부상 이렇게 된 사안인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좀 잘 나왔던 게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 의무입니다. 숙박업자, 이거는 우리가 채권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투숙객 보호 의무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숙박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갖다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일시 사용으로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 키 하나 주고 다 끝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여기는 호텔에서는 관여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모텔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를 갖다가 인정한 그 판례입니다.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여기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약상 우리가 이제 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요거 갖다가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투숙객 자체, 투숙객 그 본인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지, 투숙객 사망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채무불이행 파트가 한 번 더 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그 귀중품 보관 의무 같은 경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움 의무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매입 사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분양 계약을 할 때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 예쁘게 다 만들어 놓고 놨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고 가봤더니 뒤에가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죠. 화들짝 놀래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신의칙의 한계로서 이제 사실은 이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강행법규 위반. 그래서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령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서 무효로 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하고 우리가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 요 두 개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는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같은 경우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했기 때문에 선행행위에서는 투자를 갖다가 보호를 해준다고 해놓고, 후행행위에서는 여기에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갖다가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회사를 갖다가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보호를 갖다가 해주지 못하겠다고 투자회사가 이제 항변을 하니까 이건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맞죠? 이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여기 있는 강행 규정이 뭐가 돼요? 몰각한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입법 취지가 몰각한다.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 규정이 돼버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모순행위, 그러니까 여기 이 선행행 후행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그 판례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하고 이제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 뒤에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도록 한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 신의칙 위반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병은 뭐가 되겠어요? 신탁자가 되고 채무자는 수탁자가 돼서 명의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뭐를 하겠어요? 예, 강제 집행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꼬셔갖고 이쪽에다 재산을 갖다 이전시켜놓고 자기가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예, 하면 안 되겠죠. 역시 이것도 신의칙 위반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사정,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관적, 그 다음에 개인적 사정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 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계약 해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불증액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맺은 거죠. 근데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차임 증액을 갖다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사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3번이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 채무액하고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 이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등기 이사가 되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그 대출 받을 때 보증인으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사 같은 경우는 채무액이 특정이 되어 있거나 변제기가 특정이 되어 있는 요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요 이사가 만약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일종의 사정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특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인 이사가 여기 이사가 만약에 특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사 사임을 했다 한다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사정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만 찾으면 되면은 여기 특정이 되어 있느냐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만 제일 먼저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좀 쉽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사직 사임은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연대 보증이 된 이사가 퇴사,
그때는 사전 변경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연대 보증 계약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이 돼가지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결국에는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에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 모순행위 금지 원칙 여기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좀 보시면은 선행위와 후행위의 불일치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거 좀 보시면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거. 그러니까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갖다가 찾아가서 이제 보는데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경매 들어가고 나니까 배당금 나오니까 거기서 나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역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대리권한 없는 타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한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무권 대리인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본인,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여기 있는 병이 있고 좀 더 요 판례 사실관계 같으면 정도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전득자로서 나오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본인. 그런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요 부동산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여기 있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추인권도 이쪽으로 상속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매매계약 갖다가 추인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부동산이 다시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선행행위예요. 매매계약 했죠. 팔았죠. 근데 나중에 내가 상속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못 팔겠다라는 거,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135조에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무권 대리인이다 라고 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이제 뭐가 돼요?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을 갖다가 입증을 갖다가 못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그러면 이 부동산 와서 이쪽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있는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취득시효가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이에 반해서 시효 주장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2개 나옵니다. 강행법규 위반, 투자 수입 보장 약정.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투자 수입 보장 약정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 요 2개만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건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 제5조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미성년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그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5조가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라고 하는 게 그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해측 관련된 이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요걸 2개를 먼저 제일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효의 원칙이 나옵니다. 실효의 원칙을 보시면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에 대한 신뢰가 있죠.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에 대한 신뢰. 근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행사해버린 거죠. 그러면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 1년 4개월 전에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해제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도 했고요. 매매대금이 거의 지급된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하고 3번째는 우리는 이제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해지, 또 징계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징계 면제일로부터 2년 10개월의 경과 후에 재개한 해고 무효 확인해서 이거 역시 신의칙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2년 10개월이라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고나 이런 부분,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한테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노동법을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방노동위,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지면은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가잖아요.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노위나 뭐 중노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자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해고나 어떤 지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근데 2년 10개월 좀 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 해고당한 근로자가 퇴직금 해고 수당 이의 없이 수령을 했어요. 뭐 수령했다는 건 뭐겠어요? 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장기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거, 이거 역시 신의특성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건 역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물건의 객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농작물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경작자예요. 농작물에 대한 경작자. 이 경작자의 농작물은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동산에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갑이 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거 갖다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갖다 실효의 법리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것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인륜에 관련된 거죠. 인륜에 관한 것 갖다가 시효가 적용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2항에서 나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용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부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권리 행사,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 이익 사이 현저한 불균형, 가해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계권 행사의 제한입니다. 권리 남용은 금지해서 여기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예, 갑이라는 사람, 회사가 있고 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채권자고 여기 있는 채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가 좀 어려워서 어음을 갖다가 발행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더 그냥 돌죠. 예, 어음을 갖다가 이제 그 베이스에서 이제 계속 유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1억짜리였던 어음이 이게 40%가 깎인 6천만 원짜리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6천만 원에 어음을 갖다 구매를 해가지고 자신이 만약에 10억이다라고 하면은 6억만 지급하면은 여기 있는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계권 남용이다. 이 어음을 가지고 상계를 해버립니다. 얘가 어음을 구해가지고. 다만 가해 의사 즉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은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자체가 박탈하는 건 아닌데 친권 상실. 그러니까 친권은 자신의 권리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아동을 갖다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친권을 갖다 박탈시켜 버리죠.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갑의 땅이에요. 갑의 요 부분이 갑의 땅이고 여기 을, 여기서 그 을이 여기 있는 땅을 갖다가 침범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어떤 그 학교인데 여기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침범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라버리면 교실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이제 못하게끔 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권리남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잃는 건 아니죠. 대신에 여기서 을은 뭐 하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로 자기 채무의 이익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행 완벽화 행사하는 거, 이거 역시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 이 토지 위를 갖다가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자의 송전서 철거 청구하는 거 일종의 그런 권리남용이 되지도 않는데, 송전소에 관련하는 건 좀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돼요. 그거 보고 4번은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은 그때는 권리남용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학도우영군 사건인데, 이분이 학도우영군으로 갔다 왔는데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학도우영군은 여기 그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이제 총 들고 이제 6.25 때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또 가게 된 거죠. 근데 나 군대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는데 국방부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 국가가 이렇게 계속 뭐 지급하지 않을 걸 준다 해놓고 나중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너 채권 없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칙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권리의 주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체는 기본적으로 인과 법인이 있죠. 인에서는 우리가 자연인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로서는 우리가 태아, 그다음 미성년자, 그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또 하나 이용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겁니다. 피특정 후견은 완전히 능력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을 보시면은 권리 능력 득실 부분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면은 그 애는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엄마 뱃속에 나오면.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상유인 여부에 두 번째 따갖고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 여기에 있는 상속에는 유류분하고 대습상속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태아에게 인정되는 것에서 여기 있는 것 대습상속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속이기 때문에 요 유류분도 좀 잘 나옵니다. 요것보다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유증 인지, 요거 두 문자 따가지고 태아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일반주의를 채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개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면서 이렇게 네 가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인증에도 있는데 사인증에는 견해들이 비싸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다른 그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것 쪽에서 인지를 하는데 태아가 인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부가 인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징역, 태아의 권리 능력을 부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징역 같은 경우 인정이 안 됩니다. 징역은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태아의 법적 지위를 나타낼 때 정지조건서라고 그다음에 해제조건서를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조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포태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권리는 없다가 여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또 권리가 하고 여기서 이렇게 소급을 한다로 그죠. 근데 여기 이 기간 동안 포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법률 관계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판례예요. 정지조건설이. 근데 해제조건설 같은 경우는 문제된 사건 때부터 그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태 다음에 출산 하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사산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급해서 권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이잖아요. 태아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포태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까지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약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안 되겠죠.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서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계약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정지조건설, 법정 대리 불가
그다음에 해제 조건상 법정 대리 가능. 그다음에 3번 부의 교통사고 후 태아 출생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이 사례 형태로 좀 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불상 유인하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서 여기서 틀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민총인 부분을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갖다 사례로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좀 머리 아프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사망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는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간주하면 항상 나오죠. 동시 사망은 추정, 그 다음에 실종 선고는 간주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제한 능력자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의사 무능력자도 가끔은 하나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판례도 하나가 또 있기도 하고요. 먼저 의사 무능력,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판단인데, 이거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행위 무능력 있죠. 행위 무능력. 예전에 이제 행위 무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으로 좀 바뀌죠. 이제는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 요 비교해서 가끔씩 이제 지문에 좀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효과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그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의사 무능력으로 이런 무효 주장하는 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 거 갖고 계세요? 제한 능력자에서 현준이익 반환 규정 141조를 갖다가 유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취소 파트에서 현존이익 관련된 내용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기 있는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부동산에다 뭐를 했냐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돈을 받았고 요 대출 금액을 갖다가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여기 또 소비대차가 되겠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소비를 한 거죠. 여기 넘긴 거죠. 넘겼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의사 무능력자이고 대출 받은 거 근저당권 설정한 거 결국 다 뭐가 돼요?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한다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쪽에다 돈 넘겨줬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요 금전채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금전채권을 갖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현존 이익으로 보고 요거 갖다가 반환해라.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채권양도.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쪽으로 넘겨줘라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0조 단서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 규정 유치 적용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사 무능력자의 어떤 개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때 의사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규정 이 질문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행위의 입증 책임, 그 행위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 능력이 왔다가 없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태아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미성년자. 좀 더 나간다면은 이제 피성년 피한지 후견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법률관계 그런 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미성년자를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멸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5조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권을 갖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마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에는 취소권이 없는 것처럼 어떤 권리가 이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취소권 미성년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제도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5조에 관련된 거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신용구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 시 법률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병이 이제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제 화장품을 샀어요. 60만 원에 대해서 3개월로 이제 할부로 이제 산 경우이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그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을 갖다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행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 거고, 후행행위에서는 뭐예요? 요 계약을 갖다가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요 상대방은 그걸 갖다가 주장을 했죠. 올리브 영감 사장님이.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거 취소권 주장하는 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뭐예요? 5조가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우리 판례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으스나마나 규정이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좀 더 현명하게 갑니다. 그래 5조 가행 규정 인정. 그렇기 때문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단 뭐가 있다. 여기 있는 60만 원 3개월 이 사람이 어찌됐든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었고 3개월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부담부 증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을 보시면은 부담 없는 증여. 증여는 원칙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알잖아요. 기부하는 거, 용돈 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그 봤던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부담이 붙어있는. 일종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매매계약 같은 이렇게 효과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에 대한 승낙 이거 같은 거 인정을 해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사표시, 담보물권 취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되는 거는 부담부 증여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문제에도 하나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같은 경우는 뭐예요? 권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물건을 갖다가 이전해야 될 의무 또는 대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될 의무 여기 발생을 하잖아요. 그냥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의무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나 변제 수령, 상계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처분이 허락된 재산, 그 다음에 허락된 영업행위. 허락된 영업행위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없습니다. 대리권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완전히 성년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다가 갖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허락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다시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철회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철회 같은 경우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법률 관계가 발생을 했어요. 선의 제3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보호는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계라든가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이거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117조에서 나오고 있는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피성년 후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 그 다음에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가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갖다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판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미성년자예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어머니입니다. 여기 있는 병이라는 은행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여기 있는 을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머니가 여기 있는 자식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상반 행위가 된다면은 여기 미성년자는 손해를 보고 여기 있는 어머니는 법정되는 이익을 얻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담보 설정을 할 경우에 여기 있는 미성년자는 뭐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오빠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머니는 이익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익을 받은 거는 오빠한테 칭찬 듣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해상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보시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되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익은 누가 받기 때문에? 이 오빠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상반 행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이제 만약에 오빠 빠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빠져버렸을 경우에 여기 어머니가 이제 이익을 누린다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특별대리를 갖다가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상반 나오면은 특별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법인에서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라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피특정 후견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용어 자체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하는 건데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치매로 인해서 사람 잘 못 알아보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어떤 매매계약이나 뭐 부동산을 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끔 일종의 동의유보를 걸어가지고 행위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가 다쳐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바람에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조금 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 어머니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피특정 후견인을 갖다 선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3개월 이 기간 동안 어머니를 갖다가 돌볼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피특정 후견인 선임을 해가지고 그 후견인을 특정인 그 어머니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보시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입니다. 지속적 결여. 반대로 이 피한정 후견은 그냥 사무처리 능력의 그냥 결여 이렇게만 되어 있죠. 비교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청구권자가 누구냐 하면 본배, 사후검, 지장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그 다음에 후견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끔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청구권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원이 직권으로 못해요. 지나가다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요. 너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청구권자가 청구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 고려. 거기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게 이제 피특정 후견인하고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게 해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는 한 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한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7조로 보면은 속임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능력자로 칭한 것과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능력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피한정 후견인하고 미성년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뭐다? 동의권이 없다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예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위 가능한 거, 가정법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거,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행위도 가능하다고 했죠. 117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년자임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신상에 관한 거.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될 수가 있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배사후검 지장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여기에 단일 지문으로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왜 이게 많이 나오는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많이 언급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꼭 그 피성년 후견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에 성년 후견의 개시 종료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했다가 이제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요거 갖다가 종료를 하고 여기 이제 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그 상태가 심각해져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다만 부동산 계약과 같은 그런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즉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게 이제 동의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 유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정해놨는데 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서 뭐 한다?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피성년과 피한정 후견인이 뭔데, 기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법정대리 동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정해놓고 일상생활 가능하겠다. 근데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못하게끔 이걸 갖다가 동의 유보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우리가 봤던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더불어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연데 이거는 지속적 결여가 아닙니다.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역시 이제 청구권자는 본배사후검 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역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예요? 피특정 후견인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와 섞어갖고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그래서 동의 유보를 정할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갖다가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을 한 경우일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범위 밖의 행위, 그러니까 동의 유보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리행위 가능하고요. 일용품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이제 소멸된 경우 본배사후검 지장 청구에서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만 인정이 되고 두 개를 갖다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우격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종료 심판한다. 이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비특정 후견인입니다. 역시 이분도 이제 치매 판정을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자인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만,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 이게 특정한 사무, 그 일시적 후원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 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예. 청구 본배 사후금 지장 있어야 된다는 거. 법원이 직권을 못한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 후견에서는. 그 다음에 특정 후견 심판 시에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고 해서 비특정 후견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능력자로 보는 것은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한테만 제한이 되는 것이고 비특정 후견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치매의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다음 종료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비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종료 심판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것만 봤는데 지금부터는 제한능력자와 거리했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좀 난이도 있게 출제된다 하면은 여기 있는 거 15조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법정 대리인이고요. 우리라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여기 있는 병이 이제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체결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 취소권을 행사하면 자신의 권리는 날아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뭐가 돼요? 여기 있는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반환해야 돼요? 네, 다 반환해야 돼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뭐가 돼요? 현저익만 반환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굉장히 피해를 볼 연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상대방은 그러한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한테 확답 촉구권이라는 걸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일종의 최고가 되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할래? 하면서 추인 여부에 대해서 추인을 할래 말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갖다가 뭘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무권 대리인의 131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에서 131조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는 뭐가 나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무권 대리인입니다. 이거 바라지 아니하면 이때는 뭐예요? 추인을 갖다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확답을 바라지 않는 데에서 1개월 갖다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상대방이 여기에다가 확답 촉구권한데 여기에다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성년자가 뭐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5조 1항이고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은 15조 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답 촉구권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상대방은 능력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된다는 여기 있는 성년자, 능력자가 되고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하기 불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어요. 확답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조 3항에 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건 없고 특별한 절차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 행위를 한다든지 내지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든지 금전을 빌린다든지 어떤 제한 능력자에게 어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이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겠끔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한테 확답 촉구권을 했을 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한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요게. 요거하고 요거.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제 이거 사례를 엮어갖고 내버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16조에서 이제 여기 있는 병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인 경우에 철회권,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거절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철회 같은 경우 있죠. 이 철회권을 갖다가 행사할 때는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절권 같은 경우는 선악 불문이에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철회권과 거절권을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확답 촉구권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 여기 성년자, 즉 능력자한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제한 능력자한테도 가능하게 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죠. 좀 그래서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표 같은 경우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좀 나와 있죠. 네. 철회 거절. 여기 확답 촉구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능력자 또는 이제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된다는 거. 철회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제한 능력자한테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이냐 악이냐 했을 때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철회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그 다음에 거절은 단독행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은 한 거.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15조 16조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약 노트 좀 보시면은 상대방의 채권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또는 법정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한테, 그래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추인할 것인지 여부 확답을 촉구한다. 그래서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있는 131조에서 무권 대리인이 갖다가 최고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때는 뭐예요? 추인을 갖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131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영업이라든지 돈을 빌리는 거, 그다음 의무만 부담하는 거, 중요한 재산 관리의 득실 변경, 소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확답을 갖다가 발송하지 않으면 뭐한다?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선악 불문한다는 거,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뭐예요? 철회권을 갖다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에만 알았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자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계약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 뭐가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은 얘가 부담을 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악의자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입니다. 17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항하고 2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항에서는 뭐예요? 능력자로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한능력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임수로서 자기들 능력자로 믿게 했다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취소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17조 2항에서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만 들어가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이런 것 같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포함되지 않느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걸 갖다가 여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때 뭘로 만들어 놓냐면 제한능력자로 쓱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속임수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능력자로 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장이다, 성년자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같은 거 갖다 위조 변조한 거, 이런 거가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입증책이 뭐예요? 상대방이. 자,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거의 주소는 안 나올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는데 주소 같은 경우는 먼저 복실 계기를 갖다가 좀 보시면 됩니다.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소하고 이제 그 주소에 관해서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 객관주의, 별도의 정주의사, 머무르고자 하는 의사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복수주의, 여러 개의 주소를 갖다가 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민등록지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지. 그래서 A 지역에서 B로 이렇게 이사를 했을 때 깜빡 잊고 그 전입신고를 만약에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주민등록지는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A가 됩니다. 주소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이사 간 거. 주소는 여기가 되겠죠. 이사 간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 주민등록지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주소를 갖다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소를 갖다가 주소로 보는 것이고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갖다가 주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했다라고 한다. 그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갖다가 주소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그 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복실 개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소의 정의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민등록지는 주소하고 다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주소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객관식 문제, 수능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